박주. 준우 아버님, 여긴 학교 근처예요. 애들이 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괜찮아요. 2차. 썬팅이 진해서 밖에서는 안 보일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올해 안에 로또 1등 당첨되실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아들의 여자 담임 선생님과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새벽 2시 아무도 없는 학교 교무실 복도에서요. 24살이나 어린 아들의 선생님 손을 내가 먼저 잡았는데 그녀의 손이 차가웠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기는커녕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복도 끝에 빈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을 때 내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인사하는 담임 선생님이고 내일도 교실에서 내 아들 앞에 설 사람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워졌을 때 머릿속에서는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58 먹은 남자가 아들의 선생님과 새벽에 빈 상담실 안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안쪽 방에서 아들이 자고 있을 텐데 그 아이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가슴 속에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엉켜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머리로는 아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면 정말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나 박성호 58이고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업은 나쁘지 않았어요. 강남 쪽에 소형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어서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왔고 작년에는 재무설계사한테 처음으로 노후 자금 상담을 받았는데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하고 나니까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건설업이 경기를 타는 업종이다 보니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도 깔아놓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현관불이 꺼져 있고 거실 소파에는 아침에 벗어놓은 점퍼가 그대로 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컵라면이 식어 있었어요. 아들 준우는 고2인데 요즘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도 방문 너머로 괜찮다는 말만 하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 없는 집에 적응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솔직히 적응이 아니라 포기에 가까운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죠. 밥을 먹다가 맞은편 빈의자를 보면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버릇이 10년째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돈을 벌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통장 잔고는 늘어나도 집안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준우 학생 건으로 담임교사 면담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귀찮았어요. 학교 상담이라는 게 뭐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다, 수업 태도가 어떻다, 그런 이야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아들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빠질 수는 없었죠. 금요일 오후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창가 쪽 책상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박준우 학생 담임 한지훈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34이라고 했어요.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머리는 깔끔하게 한 가닥도 흐트러지지 않게 묶어 올렸는데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보통 학부모 면담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말을 조심스럽게 에둘러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준우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교우 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보여서 가정에서 대화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학생 한 명을 이렇게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교사가 있다는 게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나는 좀 부끄러웠죠.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인 내가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분과 하루에 몇 마디나 나누고 계세요? 나는 그날 돌아보니까 아침에 밥 먹어라, 저녁에 들어왔냐? 그 두 마디가 전부였더라고요. 지우는 준우가 쓴 독서 감상문 사본을 하나 건넸습니다. 학생 동의를 받은 부분만 복사한 거라고 했어요. 거기 마지막 줄에 아빠는 바쁜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팍을 누군가 주먹으로 한 대 친 것 같았어요.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58이 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상담은 25분 정도에 끝났는데 교무실을 나오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자꾸 아까 그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얘기만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참을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룸미러에 비친 내 얼굴이 묘하게 낯설었어요. 58짜리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2달 뒤 새벽 복도에서 그 사람 손을 잡게 될 시작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가장 간절한 밤이 될 거라는 것도요. 그 상담 이후로 이상하게 지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자꾸 맴돌았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운전하다가 학교 앞을 지나칠 때면 괜히 교무실 쪽 창문을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58 먹은 남자가 뭐라는 건지 스스로도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 공개 수업 안내 문자가 왔어요. 보통이라면 무시했을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준우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솔직히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싫었죠. 아들 선생님을 보려고 학교에 간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공개 수업 날 교실 뒤에 서 있었는데 앞에서 지훈이 국어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주 씨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녀가 칠판에 한 줄을 적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부끄러워하고 싶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여기서 부끄럽다는 건 뭘 부끄러워한다는 걸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지우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였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평생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가 곧 돈이니까 늘 재촉하고 밀어붙이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준우 아버님, 오늘 와주셨군요 라고 했어요. 나는 네 그냥 시간이 돼서요 라고 대답했는데 거짓말이었죠. 오전 회의를 일부러 오후로 밀어놓고 온 건데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준우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면서 가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사실 달라진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상담 이후로 저녁에 아들 방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대단한 대화를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뭐 먹었냐? 학교는 어땠냐? 그 정도였는데 준우가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한 거죠.
나는 저녁을 좀 같이 먹으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살짝 웃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상담 때는 그렇게 단단하고 날카로웠던 사람이 웃으니까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눈이 초승달처럼 휘었고 볼에 작은 보조개가 하나 잡혔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싶었죠.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담임 선생님이고 나는 학부모이고 이건 그냥 학교에서의 인사일 뿐인데 왜 나는 이 사람의 웃음 하나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며칠 뒤 학부모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가을 운동장에 나가니까 바람이 제법 선선했어요. 아버지들은 대부분 어색하게 서 있었고 나도 그중 하나였죠. 줄다리기를 하게 됐는데 맞은편 줄 끝에 교사팀으로 지훈이 있었습니다. 시작 신호가 울리고 줄을 잡아당기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버지 한 분이 발을 헛디뎠어요. 줄이 확 당겨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졌는데 나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지훈도 넘어지면서 내 팔을 잡았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에 그녀의 손가락이 내 팔뚝을 스쳤고 나는 그 감촉을 한참 동안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가 등을 두드리면서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 나이에 줄다리기 하다 허리 나가면 큰일 나는데 라고 했어요. 나도 웃으면서 허리보다 체면이 먼저 나갔습니다 라고 받아쳤죠. 그렇게 웃어넘겼는데 속으로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58 먹은 남자가 팔뚝에 스친 손끝 하나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지다니 이건 진짜 큰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준우 아버님하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까 지훈이었습니다. 아까 넘어지셨을 때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었고 나는 네 괜찮습니다. 원래 넘어져도 잘 안 부서지는 체질이라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 피식 웃으면서 다행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준우가 요즘 쉬는 시간에 아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방에 와서 문 두드린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그 녀석이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다녔다니요. 아들한테 한 거라고는 방문 두드린 게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아이한테는 큰 의미였던 거죠. 나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 해주셔서요 라고 했고 지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는 걸요. 고마움이라면 이렇게 오래 쳐다보지 않거든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면서 생각했습니다. 선을 지켜야 한다고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선생님이고 나는 학부모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라고요. 그런데 핸들을 잡은 손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스쳤던 감촉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스스로한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학교에 볼 일이 없으면 가지 않겠다고요. 지훈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현장 일에 집중했어요. 마침 송파 쪽 신축. 현장 공정이 밀려서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바쁘면 잊힐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피곤할수록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준우 아버님 학교에 한번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행정실 직원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준우가 다친 건 아니었어요. 교실에서 큰 소란이 있었고 준우 반이라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연락을 돌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차를 몰고 학교에 갔어요. 교무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라는 거칠고 높은 목소리였어요. 교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쪽에 김태우라는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녀석이었는데 책상 위에 올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입술이 일자로 굳어 있었고 눈빛에 피로가 잔뜩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우야, 내 마음이 힘든 건 이해한다. 그런데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간 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야.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태우가 책상을 탁 쳤어요. 책임이요. 저한테만 책임을 따지잖아요.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복도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끼어들 상황이 아니었어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일이었고 학부모인 내가 거기에 나설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훈이 혼자 그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교무실 안에 다른 교사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각자 모니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학교라는 곳의 현실인 걸까요? 한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였습니다. 태우가 교무실을 나간 뒤 지우는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들어갈까 말까 복도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거였고 돌아가면 그냥 학부모로 남는 거였죠.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준우가 저녁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한 선생님 요즘 힘들어 보여.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어요. 왜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태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번 나가버리고 선생님한테 대들고 다른 애들도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했어요. 준우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아빠, 이상한 게 다른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 선생님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교무실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고개 숙이고 모니터만 보던 교사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앉아있던 지훈의 뒷모습.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이 사람 일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학부모라서 그런 거라고 억지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 반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아버지로서 걱정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건강검진 시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올해 검진을 아직 안 받았다는 게 문득 떠올랐습니다. 58이면 대장 내시경도 해야 하고 전립선 검사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 지난 2, 3년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무료 검진 안내가 오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넘겼던 게 갑자기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나이에 건강 안 챙기면 아들한테
짐이 되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비서한테 이번 주 안에 종합검진 예약 잡아달라고 했어요. 아들밖에 없는 사람이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끝이니까요. 그날 오후에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실이 아니라 지훈이었어요. 준우 아버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한 건 같았는데 그 밑에 떨림이 깔려 있었어요. 태우 건으로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고 했습니다. 태우의 어머니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어요. 담임교사가 학생을 차별한다는 내용이었고 학교 측에서는 지훈한테 경위서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날 교실 상황을 보셨을까 해서요. 학부모분 중에 그날 학교에 계셨던 분이 있으시면 객관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녀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학부모한테 이런 전화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다 감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내민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있었어요. 못 봤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학부모로 남고 지우는 선생님으로 남고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날 교무실 앞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 봤다고 하면 될걸. 왜 내가 나선 겁니까? 그런데 후회보다 더 선명하게 남는 감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깔려있던 그 떨림이 자꾸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들과 다음 편 내용을 미리 알고 싶다면 채널명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내 학생 징계 절차하고 교육청 민원 대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가 웃으면서 사장님이 학교 일에 왜 관심이 있으시냐고 했습니다. 나도 웃었죠.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변호사가 알려준 내용은 이랬습니다. 교육청 민원은 학교장이 자체 조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고 목격 학부모의 서면 진술이 있으면 담임교사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했어요. 다만 학부모가 직접 나서는 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훈한테 전화를 했어요. 서면 진술서를 쓸 테니 양식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훈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솔직히 괜찮지 않았어요. 학부모가 특정 교사 편을 들어서 진술서를 쓴다는 게 학교에서 어떻게 보일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입에서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진술서를 쓰면서 그날 교무실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태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다른 교사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것. 사실만 적었어요. 감정은 빼고 내가 본 것만 담담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쓰면서 자꾸 손이 멈추더라고요. 이 진술서를 내는 순간 나는 그냥 학부모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편에 선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 학교 측에서 태우 건으로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어요.
태우 어머니가 오셨는데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우리 아이만 문제 학생 취급하는 거 아니냐면서 담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어요. 나는 뒤쪽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지훈이 앞에 서서 경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아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중재를 하려 했는데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됐어요. 태우 어머니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면서 교육청에 또 민원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일어섰어요. 왜 일어섰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저는 그날 교무실에 있었고 상황을 직접 목격한 학부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은 학생한테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업 중에 교실을 나간 건 학생 쪽이었고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대화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간담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우 어머니가 나를 쳐다봤어요. 지훈도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는데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순수하게 정의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간담회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지훈이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가까이 와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서요. 지훈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가을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사 생활 8년 동안 학부모한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요.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못 들었던 거잖아요. 혼자 버티고 혼자 싸우고 혼자 감당하면서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학부모로서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이미 마음이 움직인 거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온 거였어요.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선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선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멈출 수 있었을까요? 혼자 싸우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학부모입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현관불도 안 켜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 지훈의 빨갛게 충혈된 눈이 떠올랐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눈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우리는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만났습니다. 지훈이 먼저 연락을 했어요. 진술서 건으로 감사 인사를 직접 드리고 싶다고요.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지훈은 평소와 달리 머리를 풀고 왔어요. 묶어 올렸을 때와는 인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그만둘 생각도 했습니다. 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우 건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한계였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원룸 월세가 50만 원인데 학자금 대출이 아직 2천만 원 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교사 월급에서 세금 떼고 대출 갚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다고요. 34인데 적금 하나 없다면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의 삶을 들은 거였어요. 학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사람이 실제로는 매달 통장 잔고를 걱정하면서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싸우신 겁니다. 라고요. 지우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카페를 나와서 차로 집까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괜찮다고 했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괜찮지 않은 게 뻔히 보이는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었습니다. 차에 타고 지훈의 집 근처 골목까지 왔어요. 엔진을 끄니까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좁은 차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어요. 히터가 꺼지면서 창문에 서서히 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골목이 점점 흐려지더니 어느 순간 차 안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공간 안에 나와 이 사람만 남았다는 감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훈이 감사합니다. 오늘 라고 말하면서 차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지훈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왼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인 거였어요. 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에 닿는 순간 맥박이 느껴졌는데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잡고 나서야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깨달았어요. 놓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고 내일도 교실에서 내 아들 앞에 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훈이 돌아봤을 때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거나 손목을 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더니 그대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차분한 눈빛이 나를 더 혼란에 빠뜨렸어요. 화를 내거나 뿌리쳤으면 차라리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저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절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돌아가라는 말이었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목을 잡은 손은 오히려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고백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을 다 꺼내놓은 거였죠. 지훈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좁은 차 안이 갑자기 더 좁아진 것 같았어요. 김이 서린 창문 너머로 바깥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가로등 빛이 뿌옇게 번져서 차 안은 희미한 빛과 어둠이 뒤섞인 이상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 차가 우리를 가둔 거였어요. 나는 잡고 있던 손목을 천천히 내려서 그녀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아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감싸는 순간 지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이 손이 이렇게 차가운 걸까요?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차가운 손으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해온 건 걸까요? 다른 손을 올려서 지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았어요. 교실에서는 그렇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던 사람의 어깨가 내 손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 순간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지훈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까워진 거리에서 이 사람이 숨결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선생님이에요. 내일 아침이면 교실에 서서 내 아들 앞에서 출석을 부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이 눈을 들어 나를 봤어요. 김서린 창문 너머 가로등 빛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오는 그 빛만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성호 씨, 지훈이 나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른 거였어요. 준우 아버님이 아니라 성호 씨라고요. 그 목소리가 좁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쌓아놨던 이성이라는 마지막 빗장이 풀려버렸습니다. 강을 건넌 거였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요. 조수석 쪽 창문 틈으로 새벽빛이 한 줄기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좁은 차 안이었어요. 옆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나 평온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가슴을 쥐어짰어요. 나는 앞 유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후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는 이 순간이 지난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라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 뒤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요.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나를 보더니 살짝 웃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목이 좀 뻣뻣하시죠? 좁은 데서 주무셔서요 라면서 가볍게 목을 돌렸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후회할 틈도 없이 이미 마음을 정한 걸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어젯밤과 달리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지훈과 나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 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사람의 따뜻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에 현장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준우랑 밥 먹고 각자 방에 들어가는 생활. 그런데 밥을 먹다가 준우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 요즘 좀 달라졌어. 준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더니 준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표정이 달라졌어.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7살짜리 아들 눈에도 보이는 변화라니 나는 무슨 표정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칠 뒤 학교에서 학기 말 학부모 면담 안내가 왔습니다. 지훈을 다시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지훈은 다른 학부모와 상담 중이었습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앞 학부모가 나왔습니다. 지훈이 다음 순서인 나를 봤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1초쯤 지났을까요? 지훈이 먼저 표정을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준우 아버님 라고 했습니다. 다시 준우 아버님이었어요. 성호 씨가 아니라 상담은 평범하게 진행됐습니다. 준우 성적 이야기, 교우관계 이야기, 진로 상담.
지우는 완벽하게 교사였어요. 며칠 전 내 차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능숙하게 선을 다시 그을 수 있는 건가? 그게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상담이 끝나고 교무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씨, 돌아봤어요. 지훈이 교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만 하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혼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준우와 밥을 먹는데 준우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선생님 좋아하시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을 수도 없었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17살짜리 아들 앞에서 58 먹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어요. 한 선생님 혼자 싸우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빠가 나서준 거 저도 알아요. 숟가락을 다시 들면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엄마 떠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감정을 17살짜리 아들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날 밤 준우가 잠든 뒤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가도 되는 건지,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좋아하는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학교에서 소문이 나면 지훈의 교사 생활은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끝내야 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이성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에게서 답이 왔어요. 학교 앞 카페 4시요.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았을 때 나는 말했어요. 관계를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지훈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 커피잔만 내려다봤어요. 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준우가 알고 있다고. 학교에 소문이 나면 선생님 교사 생활이 위험해진다고. 나 때문에 선생님이 다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늘 그랬어요.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준우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도 될까요?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빠가 웃는 거 오랜만에 봤다고 했습니다. 지훈이 그 말을 듣더니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더 정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성호 씨 때문에 처음으로 이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생겼어요. 나는 그 순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차에 앉았는데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끝내야 하는 건지 시작해야 하는 건지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이 감정이 금기일 수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처음으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한 감정이었습니다. 58해를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혼자 버틸 수는 있지만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데 나이도 자격도 필요 없다는 것.
결국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나는 솔직한 사람이었는지, 그것만 부끄럽지 않다면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짧게라도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올해 안에 연금 복권 당첨될 수 있게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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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